지금 2시간인가요? 네? 2시간?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지철 퇴직연금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드리는 것은 저도 고향이 저 남부지방 경상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라든지 억양에 약간 지방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크게 제가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강인 만큼 사실 특강은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이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귀만 열으시고 눈만 쳐다보면서 강의가 재밌게 하려면 저한테 거의 한 90%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어떻게 했으든 재미나게 이렇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편한 자세로 뒤에 이렇게 편하게 기대셔도 되고 하시면서 오늘 2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시간을 한번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경제금융교육, 제가 제목을 자산관리와 삶의 버전업 이렇게 뭐 아주 제목이어서 거창하게 이렇게 붙여보았는데요. 뭐 그렇게 거창한 이러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편하게 말씀하면은 그 대부분 돈이라고 그러죠. 돈. 편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특히 저희들처럼 어른 되신 분들이 야, 뭐 인생에 돈이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아니 반대로 인생에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죠. 그죠? 그런데 공감은 합니다. 왜냐? 인생에는 돈뿐만 아니라 뭐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족적인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자기 삶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제가 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사회생활을 할 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원동력이 바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공감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집이라든지 본인 명의로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거의 뭐 이제 아직 없으시겠죠. 그죠? 혹시 부모님이 물려주지 않은 이상. 그러면은 보험으로 볼 때 많이 들어보셨죠? 보험. 본인 이름 앞으로 가입된 보험이 어떤 게 있고 이 내용이 나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그것도 아마 접하기 어려우니까 좀 그렇겠죠. 저희 회사도 그렇고 대부분 요즘 사회초년생분들은 그 주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학생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주식 직접 투자 해보셨거나 뭐 하시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러시구나. 네. 아마 많이 계신데도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드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안 드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주 잘 하시고 계십니다. 뭔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좋은 자세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 뭐 아파트 값이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을 하나? 이게 정말 지금 현재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까지 뭐 너무 어렵습니다. 뭐 어느 종목을 사야 도대체 이렇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너무너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보면 여러분들 말로 좀 킹 받죠, 그죠? 사실 뭐 어떻게 해서 우리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도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삽 가능 정도는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오늘 같이 내용을 보면서 아마 조금이라도 인식을 하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수입,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나눠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소득, 평생 시간을, 나의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그에 따르는 반대급부로 소득을 받아서 평생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그룹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본인의 재능이 워낙 타고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특히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이분들은 연습도 별도로 하지도 않고 하는데 워낙 타고난 재능이 좋아서, 또 축구 선수, 워낙 자기는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타고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재정적인 돈, 이게 따라오죠. 그죠?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아니라, 현재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소득에, 이 소득을 잘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삽 가능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도록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강점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방법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투자하는 방법을 2시간 동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그냥 1차원적인 내용 정도만 투자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 예비 초년생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이러한 내용 위주로 제가 얘기할 테니까 편한 자세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것은 공감은 되죠. 그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님의 능력이라든지 가정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차이들이 조금 사실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지만은, 아무튼 여러분이 40, 50대에는 좀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누리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예. 저는 삼성증권 퇴직연금 팀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퇴직을 하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대, 70대 정도 되신 여러분들의 약간 작은 할아버지 세대 분들께서 근무를 할 당시에, 사실은 중소의 중소기업이라 회사가 부도가 나서, 특히 1997년도 IMF라는 시절에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니까 근무를 하던 근로자분들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수익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에 나라에서, 야, 회사들, 니네들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니네 회사 통장에 두지 말고 외부 기관의 통장에 별도로 만들어서 차곡차곡 적립을 해서 니네 회사 망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금은 다 줄 수 있도록 해. 법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모든 기업들은 순수한 퇴직금 부분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그런 기업의 퇴직금 재원을 우리 삼성증권에 유치를 해서 그것을 계속 투자를 해서 이제 자산을 조금씩 늘려서 이렇게 하는 그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회사는 마켓클릭 아시죠? 다. 그죠? 배송도 많이 시키시죠? 거기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선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갓 취업을 하셔가지고 막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퇴직금, 팀장님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나 퇴직금 이렇게 있는데 어디 상품에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막 여쭤봐요.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것까지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 야, 이 친구가 어디까지 관심이 있고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저도 간절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1대1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갑니다. 정말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초년생들이나 그런 퇴직금 관리하는 자산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고 그런 투자도 관리하고 이런 일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목차인데요. 핵심은 이거죠. 사실
거창한 목차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절차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취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서 급여를 받게 되면, 아니, 투자를 하려면, 보통 시드머니라고 그러죠. 투자하려고 하는 종잣돈을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취업을 했다고 가정하에, 종잣돈 어떻게 종잣돈을 빨리 모을 것인가. 그거 한 꼭지, 그거 하나. 그러면 그 모은 종잣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빨리 자산을 불릴 것인가 하는 그게 두 번째. 그래서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투자를 그러면은 종잣돈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투자를 해서 불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하고 주식이라고는 투자이죠.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종잣돈을 취업을 했다고 가정하에 우리가 시드머니 투자를 할 수 있는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 금액을 내가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전에 그러면 그렇게 자산 관리를 해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 최종 본인이 희망하는 나의 그러면 한 50세 정도 됐을 때 나의 목표는 뭔가 그것을 가정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급 주택이나 서울 중심의 이런 타운빌라, 타운하우스, 주상복합 이런 거 아니어도 지금 서울의 평균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니 한 10억 정도의 본인 자가주택 하나,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금융 수입이 계속 이렇게 수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미래에 안정적으로 내 집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급여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 정도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소득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아주 좀 풍요롭고 윤택한 노후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 월 고정 수입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규모이면 좋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지금 제보다 나이가 한 조금 더 많은, 제가 원래 52살이거든요. 60세 정도 되면 이제 사회에서 보통 은퇴를 하시는데 60세나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오니까 이분들이 지금 생활하시는데 최저라기보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가 매월 고정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금융자산이나 월세를 받거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금액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약간의 취미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고요. 그다음 여기서 조금 더 많아질수록 400, 월 500 이렇게 높아질수록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이제 더 많아지겠죠. 예를 들자면은 여행을 조금 더 자주 간다든지 취미 활동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 60대, 65세 세대의 월 고정 금융 수입은 그래도 아무리 안 돼도 월 한 300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금액보다도 조금 더 이제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금액은 좀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 정도는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시간. 예. 정말 이 시간은 그래도 공평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느 누구한테나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시간을 펼쳐진 시간이라는 도화지 위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 내가 하고 싶은 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들을 얼마만큼 담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산을 키우고 등등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여기에 현재 시점에서의 여러분들은 위치는 대부분 다 비슷하죠. 위치가. 그런데 여기서의 각도 1도 차이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하는 차이는 각도는 1도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성 나이가 되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서라도 여러분 많이 이런 꼭 공통적인 분야를 모든 걸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분은 24살인가 여성분이었어요. 뭐 캐릭터인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인스타에 올려서 반응을 한번 보고, 자기는 안 팔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걸 팔아서 이렇게 보니까 인스타에서 뭐 팔고 하니까 처음에 12만 원이 수익이 생기더래요. 24살 입장에서 12만 원도 그게 금액적인 가치가 아니라 엄청나게 피드백을 줬다는 거예요. 되는구나,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글로벌적인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게 우리나라에만,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요. 그것을 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조금 더 예쁘게 꾸미는 뭐 이런 거래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 금융적인 부분은 그냥 뭐 월 1,000, 2,000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다 관심 있는 분야 다 다릅니다. 자기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들을 계속 이렇게 축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소득과 투자를 어떻게 하려는 우리 지금 현재 목표를 두고 단계를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정하게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취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취업은 꼭 어디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취업을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잣돈을 마련을 하고 그것을 부동산과 금융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고정적인 이런 수입들은 부가적인 것이고 아무튼 오늘의 핵심은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분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취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스킵은 할게요. 오늘은 뭐 제가 취업 뭐 이런 강의는 아니니까 일단 취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종잣돈을 한다는 것은 빨리 제가 저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저축을 하려면은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그럼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것을 세팅을 해둬야 나머지 금액으로 제가 빨리 여러분들이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매월 취업을 했다고 가정하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 우리나라 왜 국민연금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건강보험 이게 고정적으로 무조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여러분들 아까 금융적인 월 고정 수입 나중에 한 50대 60대 되었을 때 월 고정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월 금융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초가 되는 게 개인연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얘기 않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주택, 청약저축. 그리고 또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실손보험이라는 내용이 또 있고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안내심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근로를 하면서 본인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쯤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또는 여행을 안 가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뭔가 소비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행 힐링을 위한 비용도 고정 비용으로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비. 그리고 이러한 고정 비용들은 물론 오늘
고정비 요소는 팀장의 생각입니다. 이제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남는 금액들은 이제 차곡차곡 2, 3년에 걸쳐서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먼저 이 고정 비용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사회초년생이 되면서 필요한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라는 내용들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이미 본인들의 급여에서 얼마를 공제를 해서 회사에서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우리 MZ세대분들 국민연금 뉴스만 보면 우리는 나중에 못 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은, 가정은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나라가 망하면 전부 다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최저 가입 금액이 9만 원이거든요. 9만 원. 9만 원을 가입하면 나중에 65세부터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9만 원을 10년 납부하게 되면은 나중에 받을 때는 얼마를 받게 되냐면 20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0만 원 한 5년 정도 받게 되면은 9만 원 10년 동안 납부한 거 다 세이브 다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이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은 나중에 저희들은 받을 재원이 없는데요. 그것은 정말 나라가 망했을 때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 국민연금을 가입했었던 분과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이 두 부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받고 계신 분과 받고 안 계신 할머니하고의 차이에 어떤 줄 아십니까? 정말 혁격합니다. 한 분은 매월 한 3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할머니고, 한 분은 금액이 하나도 없는 할머니예요. 정말 그럼 이 할머니는 제가 폄하는 아니지만 계속 노동력을 사회에 투입을 해야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한 30만 원이 있으니까 최저 생계 유지는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 와닿지 않겠지만 국민연금이 향후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 중에 꼭 취업을 해야지만이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만 18세만 되면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임의가입자 제도라고 하는데요. 저 직장도 없고 그냥 지금 취준생, 준비생이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신다면 매월 9만 원을 이렇게 가입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혜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챙겨갈 필요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연금,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을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증권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연금, 다음에 향후 노후에 사용할 금액인데요. 나라에서 이 개인연금의 세금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가장 최저로 해서 나라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연금도 꼬박 이렇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여러분들 혹시 아버지라든지 다른 주변 분들이 아파트를 청약을 할 때 그냥 아파트 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워낙 인기 있는 지역들은 당신이 이 아파트를 살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일단은 당신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이 맞느냐? 무주택자이냐? 그리고 당신은 지금 가족들이 몇 명 있느냐? 이렇게 보고 조금 더 점수를 계량을 해서 무주택 기간, 내가 집이 없는 기간이 많은 기간이었을수록 점수를 많이 주고,
부유한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종합저축에 금액이 얼마 적립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서울에 아파트를 산다 하게 되면 25평에 갈 것이냐, 35평에 갈 것이냐, 45평에 갈 것이냐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면 청약 서울 기준으로 해서 청약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서울 우리나라 중에 45평 이상 이하는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거기에 목돈을 넣어서 하려면은 상당히 또 어려우니까 사회초년생 때부터서 이렇게 차곡차곡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보험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 보시면은 뭐 자동차 보험, 실손 보험, 여행자 보험부터 뭐 저축성 보험까지 보험 얘기만 들으면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챙겨갈 것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어느 분 암 걸리셔가지고 어느 분 돌아가셨대. 그리고 어느 분 일하다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골반하고 다 나가서 수술비가 몇천만 원이 나왔대. 이런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험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딱 두 가지. 여기 실손보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암에 걸린다거나 크게 다쳤다거나 이렇게 할 때 요즘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 의료 장비가 최신화되다 보니까 의료 장비 한번 활용하는데 비용이 뭐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쳤을 때 비용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것이고요. 암내심 보험은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심근근색으로 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뇌졸중으로 급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심장 그리고 뇌질환 관련해서 보장되는 내용인데요. 그러한 병에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몇천만 원씩 또는 몇백만 원씩 돈을 지원해 주는 보험이 바로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래서 많은 보험이 있지만 그 두 가지 보험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챙겨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말씀드렸죠. 아까 초반에 다른 고정비도 나가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포상 비용도 월 고정적으로 조금씩 해서 여행이나 조금 소비 이런 것들도 이제 욕구를 해소하면 되겠죠. 그리고 소비 생활비, 교통비부터서 이제 취미 활동 이런 비용 나가는 것들을 총괄해서 이제 소비 생활비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 월 수령하는 금액이 회사에서 국민연금 다 공제를 다 하고 정말 본인이 받는 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회사에서 딱 통장에 딱 공제하고 200만 원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금액만 다 공제되니까 필요 없죠. 국민연금 10만 원, 주택청약저축, 보험, 그리고 여행 힐링을 위한 금액 10만 원 하게 되면 1년 쌓게 되면 한 120만 원 정도 되죠. 120만 원 정도 되면 뭔가 좀 그래도 해볼 만한 금액이 되죠. 그죠? 그리고 소비 생활비 40만 원으로 제가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을 다 합치니까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80만 원인 거예요. 8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80만 원을 제외하고 120만 원을 저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본인이 또 다르니까 또 부가적인 비용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로 100만 원부터 120만 원 정도를 적립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혹시 학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도 있고 주변에서 또 월세를 산다거나 하는 또 취업을 하게 되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이러한 비용들이 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대출이나 만약에 대출이 있는 분들은 조금 목돈을 적립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한 1, 2년 조금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대출은 없고 주거비도 별도로 나가지 않고 자동차에 나가는 비용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순수하게 받는 금액을 본인이 다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적립을 하게 되면은 100만 원씩 적립을 하게 되면 1년에 1,200만 원이죠. 2년, 3년. 그러면 3년을 적립을 하게 되면은 3,600만 원이라는 목돈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천만 원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 스노우볼 알죠? 눈사람 굴리면 굴릴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거. 그게 이제 기본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사회 초년생으로서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시드머니, 종잣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정부시도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 청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지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 체험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내일 체험 공제 의정부 고용센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 제도가 왜 생겼냐면은 중소기업에 이것은 대그룹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근무할 인력을 수급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라에서 그런 중소기업들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에 취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청년 적립금 2년 동안 여러분들은 매월 한 16만 원 정도 되죠. 20개월 동안 16만 원, 이후 4개월 동안 20만 원 넣어서 총 24개월 넣게 되면은 400만 원을 여러분들께서 2년 동안 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에서 이 제도를 여러분들께서 저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에 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4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나라에서 4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 2년 동안 재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원금은 4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2년 뒤에는 얼마를 주느냐? 1,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아까 100만 원씩 적립하는 것과 정말 여러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빨리 모을 수가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각종 전월세 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보를 알아야 제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울시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로망이 서울시에 그래도 근무하고 싶고 서울시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청년 몽땅 정보통이란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청년 정책부터 일자리를 가지는데 주거하는데 금융복지, 교육문화, 참여공간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만 클릭해서 들어가서 해당되는 분야만 체크해서 취하면 됩니다. 이 정보를 몰라서 그러면 챙기는 사람과 챙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순수한 저축 금액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 뭐 중소기업 대그룹 상관없습니다. 정말 적게는 한 3년 동안 한다면 제가 볼 때는 3년, 4년 정도 한다면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한 5천만 원까지 한 4년 정도 본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한 6천만 원까지도 여러분들은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삽 가능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목돈을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과 금융에서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서 시드머니를 가지고 자산을 더 이제 굴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됐나요? 41분요. 아,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집, 부동산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토지, 밭, 논 이런 것부터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산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사회초년생으로서 투자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규모가 오피스텔, 작은 이렇게 오피스텔부터서 작은 빌라 한 채 정도.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나의 자산을 빌드업 시켜서 한 40대 초반부터서 내 집 마련하는데, 그런데 30대에도 그 전에 나의 시드머니를 거의 예를 들어서 2억, 3억, 4억 정도 모았다. 그러면 아파트로도 투자를 해서 자산을 더 빌드업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줘서 충분히 오피스텔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오피스텔 하나 주세요 하서 사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분양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양하는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왜냐? 시세나 이런 것보다도 조금 저렴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너 세대주 맞냐? 니네 가족은 몇 명이냐? 너 청약도청 가입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점수화해서 워낙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니까 그것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요것만 하고 좀 쉬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도로상에 이런 오피스텔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오피스텔. 이게 가격이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까 시드머니 한 3년 동안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1억이면 여러분들 돈 3천만 원 들어가고 플러스 7천만 원은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이 오피스텔 있잖아요. 이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준금리가 조금 높아서요. 대출금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 6%로 가정을 했습니다. 7천만 원을 빌렸을 때 월 이자가 얼마 나가느냐면 한 35만 원 정도 나가요. 6%면 금리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보통 오피스텔 요렇게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월세가 얼마 정도 나가느냐면은 한 5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지역에 따라서 좋은 곳은 60만 원 받는 곳도 있고 적게 받는 곳은 40만 원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0만 원에서 대출금 35만 원을 제외하면 매월 여러분은 3천만 원을 내 돈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매월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3천만 원을 투자해서 매월 15만 원을 받으면 연간 18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연간 180만 원을 3천만 원에 비교를 해보면 수익률은 한 6% 정도 나와요. 그런데 요즘 6% 수익은 여러분들 정말 높은 겁니다. 일반 요즘 시중은행에 가면 1년짜리 정기 예금이 3%대예요. 정말. 기준금리가 지금 높다 보니까 그런 저축예금금리도 높은데 연간 수익률도 6%라고 하면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이 연간 수익률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1년, 2년, 3년씩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바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정말 중요한 거, 지역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어디 여기 내 돈에 맞는 부동산을 이렇게 구입을 했다. 그러면 월세가 안 나가고 애물단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한 가지 예만 더 들자면, 이게 무언 것 같아요? 이 건물입니다. 네. 어떤 건물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거. 네. 롯데타워 123층.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는 집이 송파구인데요. 좋은 지역에 살 필요 있습니다. 송파구 주민들은 입장료도 엄청 할인해 줍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쭉 올라가셔서 위에서, 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긴 거야? 내가, 그래, 내가 여기서 한번 내 집은 어쨌든 한 마련해보자. 이렇게 한번 그런 호연지기 한번 생깁니다.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건물에 여기가 잠실역입니다. 잠실역. 정말 그 핫한 지역이죠. 여기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여기가 몽촌토성역이 있고, 여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허파라고 하는 올림픽 공원이 있고요. 여기 올림픽 공원. 그리고 여기 밑에 조금 가게 되면은 여기 9호선 한성백제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방이동하고 관광특구죠. 여기에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모텔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송파구에서 도시 개선하면서 이 지역을 이제 전부 다 오피스텔 지역, 주거지역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이 시세가 지금 현재 시세가 약 2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원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시드머니를 5천에서 6천 정말 알차게 해서 한 3년 만에 6천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오피스텔의 소유주가 되면서 월세도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역 보세요. 여기는 월세가 밀려 있어요. 여기 주변에 여기 건물에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던 여기 롯데월드 있지 않습니까? 롯데월드 놀이동산. 여기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수요도 많고 지금 시세는 2억 정도.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부동산 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1억을 예를 들었지만 2억짜리도 여러분들은 할 수는 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역 선정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할 때는 이렇게 잠실이라든지 여기 몽촌토성역, 한성백제역 항상 부동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지만 항상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이내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조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한 걸어서 10분 정도. 그런데 그 이상 벗어나게 되면은 부동산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교시는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죠. 네.
네, 지역 선정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롯데월드 기준으로 삼천역 여기 근처도 네네. 아, 그 괜찮아요. 빌라들 좀 엄청 많은 많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좀 어떨까? 괜찮아요, 그쪽. 그런데 이쪽은 그 지역 중에서 이제 이쪽 중심가보다는 자산 가치 상승 여력이 네. 세지는 않겠죠. 여기는 말 그대로 주거 지역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네. 수요가 뭐냐면은 그냥 난 평생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고, 이런 곳은 근무자들이 회사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치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자산 가치 이런 지역은 변동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결국 평생 살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그런데 있다 보니까 지역이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딱 여기 말씀하신 여기 한성 백제 여기 네, 여기 요 일대가 다 이렇게 다 있어요. 이런 데는 정말 본인 정말 그런 시드머니 말씀 해놓으면 매월 용돈도 생기고 정말 이뿐만 아니라 또 강남 뭐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항상 그런 이제 수요가 있는지 그런 감사. 네. 그 내일 체험 공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제조업이랑 건설업 종사자들만 좀 가입이.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그걸 확대한다고 예산도 확대하고 뭐 등등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예산 업종 회사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늘어나. 그렇죠. 이번에 금액도 정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까 행정하는 학생이 어디 갔어요? 혹시 코드 리더 쓰는 거?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한 1, 2분만 기다렸다 할까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잠깐 1분만 기다렸다 갈게요. 많이 피곤들 하죠? 저도 옛날 생각나네요. 그냥 앉아있는 자체가 그냥 피곤하더라고요. 네. 점심시간 전 교육도 50분까지죠? 그죠? 보통 일찍 좀 마치나요? 교수님에 따라서? 최대한 많은 걸 알려드리고, 최대한 일찍 좀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부동산 관련 내용으로 자산 투자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정부, 나라, 시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부동산에도 바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것은 서울시를 예를 들은 건데요.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홈페이지 들어가 보게 되면 서울시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다 나오고요. 사업에 대한 진행 정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필수 조건 4가지, 선택 조건 2가지. 만 19세에서 39세 나이가 맞는지, 그리고 미혼인지, 무주택자인지, 그리고 자동차 가액이 3,600만 원 이내인지.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웬만하면 차는 다들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죠? 그리고 선택 조건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 총 자산 가액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은 특별 공급에 신청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소득 요건이 조금 높거나 자산 가액이 조금 더 많으면은 일반 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 어디에 다들 있느냐면은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가끔씩 가다 보면은 서울시 어느 지역에마다 지하철 옆에 거의 바로 붙어 있는 곳도 있고 한 100m 이내에 전부 다 있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번 지원해보거나 하게 되면은 주택을 마련하는데 훨씬 좋겠죠. 그리고, 아까 아파트 분양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3가지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를 청약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3가지 공급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주는 것은 그것을 일반 공급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나 대중한테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데 아파트를 그 일반 공급이 아니라 특별하게 본인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 공급이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저 평생 태어나서 이번에 첫 번째 생애 최초 저 아파트 구입하는 겁니다. 요렇게 신청하는 사람. 그리고 신혼부부.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자녀 가구. 그 작년도까지는 다자녀가 3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2명도 다자녀 가구를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은 일반 공급과 달리 특별 공급하는 아파트들을 딱 분량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적극 활용해 보면 좋겠죠. 예. 아파트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금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뭐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 6천만 원 시드머니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것을 금융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들 금융
금융기관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금융기관. 은행이죠. 그죠? 은행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사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있는 증권사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캐피탈사다, 특수은행이다 하면서 금융기관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니까 오늘은 그 은행하고 보험사하고 증권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증권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거, 하고 계신 분들 있는 주식, 투자하고 채권.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예.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별로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요. 은행은 예금과 대출해주는 특징이 있고, 보험사는 뭔가 다쳤을 때 아프거나 할 때 보장해주는 특징이 있고, 바로 우리 증권사는 자산을 투자해서 굴리고 자산을 불리는데 그 금융기관별 세 가지 특징이 아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물론 공통된 사업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세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은행들은 은행연합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여기에서 나타내는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 기관에서 운용하는 겁니다. 도메인이 전부 다 OR로 다 들어갑니다. 뒤에. 그래서 은행연합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예금,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예금 현황들 비교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고요. 대출, 예, 금리, 은행별로 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정보를 알므로써 막 어디 은행 저기 은행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교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은행 대출은 여러분들은 대출은 없으면 가장 좋지만, 그래도 대출 없이는 자산을 다시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그러거든요. 없이는 조금 더 빨리 성장하기가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지금 혹시 신용카드도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신용카드들 금액이 적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십시오. 연체가 적은 금액을 한 번이 되게 되면 그게 자꾸 카운팅이 되어서 은행에 자료들이 남습니다. 그 신용과, 그리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무엇을 보고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이분이 대출을 받아가면 제때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걸 보고 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용하고 고정 수입 능력,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험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다 가입을 하려면,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면, 이제 제가 미팅하는 고객님들 중에 중소기업 대표님 이런 분들도 많고, 대그룹의 임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자산 고객 중에 가장 자산이 많은 고객이 한 사람, 그 자산이 부동산 다 빼고 순수하게 금융, 퇴직연금 자산만으로도 그분은 34억입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한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러한 분들은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뭐 여유가 되시니까 모든 보험들을 다 가입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정도만 기본 베이스로 일단 해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자산을 굴려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건데, 증권사에서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하는 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뭐 채권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정권은 뭐고 주식은 뭐고 이렇게 간단하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정권은 말 그대로 권리 정서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정권이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그 정권 안에는
채무 정권이 있고 지분 정권이 있고 수익 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 정권은 뭐냐면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국채, 회사채 이렇게 나라에서 뭐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지금 나라에서 거치는 세금은 한정되어 있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국민들한테 우리 채권 가지고 사주면 다음에 몇 년 뒤에 5% 이자로 니네 돌려줄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국채. 회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공장을 지으면 돈이 필요하니까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우리 회사채 사주면 당신 원금의 5%, 10%를 2년 뒤에 돌려줄게 하는 게 이게 채무정권, 이러한 채권들이고요. 지분정권, 내가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주식입니다. 정권이라는 용어와 주식이라는 용어가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도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은 어떤 이득이 있느냐?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가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연말 딱 끝나고 계산 다 해서 비용, 급여들 다 주고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익을 나눠줍니다. 그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주주 배당. 그래서 돈, 이제 자산 가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주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게 될 주식 중에는 그냥 시세 차익으로만 소득을 일구는 것도 있지만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연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배당 수익으로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정권은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수익 정권은 뭐냐면은 이렇게 펀드 매니저라든지 운용하는 여러분들 펀드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ETF라든지 이러한 상품들을 통틀어서 또 수익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라는 용어 안에 이 주식이라는 게 지분 정권이라는 용어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주식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식, 채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말씀드린 이제 주식부터 예금까지는 정권사라고 해서 예금 상품이 없는 줄 아세요? 대부분. 정권사도 그 저축은행과 협약을 해서 퇴직연금에서는 예금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 중에서 주식과 채권 이 두 가지만 한번 간단히 알아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이제 정권사를 방문해서 정권 계좌도 만들고 거기에 시드머니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툭 넣어두고 이제 다 할 준비가 됐어요. 그럼 주식. 그러면 가장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사려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보겠죠. 이렇게 많은 주식들 종목 중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그것을 가장 먼저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고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고민하겠습니까? 종목을 정했으면 언제 이것을 살 것인가 고민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언제 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언제 팔아야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게 이제 절차입니다.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주식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증권사이지만 조금 만류하는 스타일입니다. 주식 투자로서 하시기는 정말 주변을 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권을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어떤 종목을 투자 대상 기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그리고 매도 언제 팔 것인가 이 세 가지인데요. 그러면 어떤 기업을 살 것인가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분들은 옆에 분들이 A라는 회사 기술 개발이 돼서 이제 대박 터진대 이런 말에 의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 대그룹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불황이 오더라도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여러분들이 선정하면 좋겠어요. 주식을 한다면
그러면 그런 기업이 어떤 것이냐? 미국으로 친다면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제 자녀들이 취업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회사들. 구글, 아마존, 애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이런 회사, 대그룹 회사. 아무튼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할 때는 와, 정말 내가 대그룹 중심으로 취업하고 싶은 회사들만 주식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취급하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그러면은 그 회사를 언제 살 것이냐? 보통 뉴스에 보면 반도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뭐 중국 시장이 되니까 팔릴 거고 또 뭐 배터리가 이렇게 되니까 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이슈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슈에 휘날리지 말고요. 이 금리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IMF는 모르지만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날 리먼 브러더스라든지 이런 거 뭐 금융위기 이런 것들은 아시죠? 이 경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거, 항상 경제는 뭐죠?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죠. 펜이 안 나오네. 항상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어느 회사가 뭐 기술 개발을 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만류하고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아서 경기가 침체에 있는 최근 같은 이러한 시기라든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그랬나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IMF라든지 리먼 브러더스라든지 그러한 시기가 또 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든 이렇게 현금 시드머니들을 조금씩 굴리고 있다가 정말 주식 투자할 때는 그렇게 경기가 꼬그라지고 또 최근에 2, 3년 전에 우리가 무슨 사태가 있었죠?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이 증시가 완전히 바닥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바로 물거품이 되고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식 투자 종목 선정을 할 때 항상 우려한 기업들을 해야 된다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라든지 그런 거 왔을 때 이런 저점일 때 그동안 있던 모아들 다 모아서 우려한 기업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그때가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시간을 가지고 그럼에 묻어두고 그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 금융시장이 사실 그동안 뭐 부동산 시장도 있고 금융시장도 있지만 자산 가치가 가장 많은 배수로 정액된 게 바로 금융시장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팔 때는 언제냐? 이 A라는 주식 종목이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 그러면 그 평균에서 회복 정도 됐을 때 한 3분의 4 정도 지점 정도. 그럼 이 시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 나 3천만 원 정도 투자했으니까, 나 집을 구하는데 지금 몇 천만 원 필요해. 그러면은 나 한 5년 뒤에 새 집으로 좀 더 큰 집으로 가볼까? 그런 조금 그런 플랜들하고 맞춰서 오케이 나도 이제 차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주식 투자를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오케이 최소한 한 3천만 원 정도는 만들어서 내가 차도 한번 이렇게 마련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투자 기준을 가지고 투자 기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주식으로 들어간 돈이 평생 동안 주식 안에 있어요. 언제 팔아야 되는 줄도 모르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이 목표가 없으면 그래서 주식은 대박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30대, 40대, 50대가 되더라도 시드머니가 한 1억이 있다. 나 1억 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나 1억 가지고 한 5년 뒤에 그래 나 한 50% 수익만 기대한다. 여러분 이 사이클만 기억한다면 정말 50% 수익 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5년 뒤에 1억 가지고 투자했는데 여기서 50% 수익이 나서 1억 5천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1억은 거기에 그대로 두고 5천만 원 인출해서 자기가 목표로 했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억은
경기가 높은 상태니까 여기서 또 주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때는 뭘 들어가느냐? 바로 안정적인 자산, 채권 같은데 내가 기간까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를 따박따박 주는 요런 데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보통 주변에서 우리 어른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예. 이러한 기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나는 주식에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해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그게 목표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실현도 하고 차익 실현도 하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의 심리가 어떤 줄 알아요?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 분위기에서는 나오는 뉴스마다 주변 사람 얘기하는 것마다 다 좋은 소리뿐이에요. 그러면 막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의식할 것 같아요. 카카오처럼. 그런데 이렇게 하면 꺾여요. 꺾이면 또 가게 되면 여기서 내려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니까 팔지도 못해요, 또.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의 자산은 어디에? 그냥 주식으로 주식시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져보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 금액의 기준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고서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집안의 가전제품을 한번 바꿀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목표들을 항상 두고 주식 투자를 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너무 큰 수익, 절대 시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시장은 영원하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반복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게 최고의 무기가 시간이니까 1년, 2년 이렇게 주식 투자 보지 마시고 저렇게 큰 경기. 또 금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가 엄청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부터 너무 힘들고 대출 연체율 엄청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앞으로 1년 정도 내에 좀 편하게 말씀드려서 경제에서 또 곡소리 납니다. 그러면은 또 주식들이 또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타이밍 때 나는 쭉 들어가서 이런 말도 있어요. 유명한 명언인데 넣어두고 수면제 먹고 자라는 말이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 예. 앙들레 코스톨란인가요? 이름이?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 예. 그렇게 해서 금융에 있어서는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할 때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평생 기억하면서 뭐 개발했다 뭐 이슈 나왔다 정말 여기 나오잖아요. 개인 능력으로 시장 절대 못 이깁니다.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나라, 기관, 뭐 외국인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개인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리듬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채권 말씀드렸죠. 채권은 은행에서는 예금을 판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채권을 이렇게 다루면서 그 회사채를 사면 예금 가입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뭐 몇 년 뒤에 이렇게 이자를 쳐주는 그게 이제 회사채인 거죠. 그런데 회사채 살 때도 중요한 것은 너무 회사채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채 금리가 10% 준다. 그러면 일단 제가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사야 돼요. 그것은 회사가 곧 망하기 직전 회사예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는 회사들을 등급을 매겨요. A, B, 트리플 A 플러스 뭐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최소한 채권을 바라볼 때는 A 등급 이상은 취급하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면 운영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 상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많으니까 리서치 해보시고요. 예. 지금 몇 분 정도 됐을까요? 26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일단 자산을 어떻게 빨리 시드머니를 마련할 것인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작은 오피스텔 가지고 정식하는 방법, 주식으로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자산을 빌드업 시키는 것보다도 더 강조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사실 제 자녀들도
지금 대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도 또 제 자녀들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마켓컬리에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한테 상담을 하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여러분이 삶의 버전업이 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생활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지를 제가 마지막 파트로 한번 담아봤어요. 말씀드렸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목돈을 일단 마련하고 정부 지원 포함해서 스마트하게 부동산과 금융 투자를 해서 아무튼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삶이 버전업을 되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카카오에서 보니까 한 달 적금이라고 해서 연 8%짜리입니다. 예금 치고는 최고입니다. 매일 하루에 맥스 넣을 수 있는 금액이 3만 원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용돈 받는다 그러면 한 3만 원씩 쭉 적립을 해서 한 달 모아서 하면은 그죠? 친구들한테 기분 좋게 야 오늘 내가 쏠게 하면서 한번 살 수 있는 이자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선배 지금 사회 초년생분들이 상당히 이슈들입니다. 거지방이라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게 1,500명인가 그래요. 한도 인원이.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현금만 쓰자. 알뜰하게 해서 빨리 우리 모아서 빨리 버전업 하자. 이러한 거지방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못 들어가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만 해도 지금 몇백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돈을 어떻게 알뜰하게 쓰고 전략하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보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이제 세지포라고 해서 세계 지식 포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관하는 포럼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글로벌 이슈라든지 이제 세계의 연사들 초청을 해서 정보들을 알려주고 지금 세상의 트렌드는 뭐고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의 이 세계 지식 포럼은 유료입니다. 유료. 그런데 유료인데 참가비가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몇 년 전부터 오픈 포럼이라고 해서 장충체육관에서 무료로 합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한번 가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누가 오느냐? 누가 왔느냐? 그동안 이런 분들이 다 왔습니다. 직접. 거기 장충체육관 옆에 신라 호텔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메인 행사장이고 이런 분들이 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즉각적인 그런 바탕으로 한 이런 지식들을 갖다 얘기해 줍니다. 엄청난 도움 많이 되고요. 그러면 원래는 누가 왔느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직접 왔어요, 우리나라. 그 사람은 알죠? 그 애플 창업자 하면은 우리 스티브 잡스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랑 공동 창업한 스티브 워저니악. 스티브 잡스하고 둘이서 애플 창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왔어요. 와가지고 원래는 AI와 인류 문명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고 갔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 포럼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는 이 두 가지는 매년 참석하고 있고요. 이것은 12년째 참석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은 이 글로벌 인재 포럼은 100% 무료입니다. 정말 좋은 강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면은 그 광진구의 워커힐 호텔에서 합니다. 호텔에 가게 되면은 무료로 미술 전시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일찍 가서 그런 미술 전시회도 보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AI 관련돼서 됐는데 여기에 주로 초청되어 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누가 오느냐면 KT, 카카오, 네이버 이런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인재 포럼이지 않습니까? HR. 우리 회사는 어떠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추고 할 것은 이런 부분들을 갖추면 좋다. 이번에 왔을 때는 KT의 AI 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신 임원분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꿀팁인데요. 참고하십시오. 너는 KT에 그분이 면접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KT에서 면접을 보는데 대부분 대답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 저는 이런
코딩도 할 줄 알고 뭐 어떻게 이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잘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대부분 답변하는 게 거의 한 98%. 그러면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뽑느냐? KT에는요, 답변하는 친구가 KT에는요, 일단 인프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가 있습니다. 인적 정보. KT에는 우리 통신망과 개인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 전산적인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니네 KT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KT에서 나는 뭘 하고 싶다. 무조건 회사에서 픽업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면접 볼 때 중요합니다. 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볼 때 그거 절대 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볼 때는 니네 이 회사 보니까 니네 회사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인프라 있고 구성 다 되어 있는데 나 그거 딱 활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데 그거 딱 합쳐서 나는 니네 회사 분야에서 이런 분야가 글로벌적으로 약한 것 같은데 나는 어학과 같이 해서 나는 바로 니네 회사에서 그래서 나는 니네 회사 지금 들어오려고 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임원이든 누구든 그 선수를 누가 안 뽑겠어요. 그래서 면접을 할 때도 여러분들 답변하는 것도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그 KT 임원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꼭 신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테드 알죠? 테드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 동영상 강의. 그런 포럼들을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100% 영어입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세계 유수의 석각들과 교수들이 나와서 강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테드 18분입니다. 강연 길지도 않습니다. 15분에서 18분. 왜 18분인 줄 알아요? 심리학에선가 연구를 했는데 오늘도 사실 강의도 2시간이면 긴 거예요. 저는 미팅을 최소한 길어도 15분 이내로 하거든요. 사람들이 두뇌가 18분이 지나면 인지 밀림 현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들었던 내용을 시간이 18분 정도 이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계속 정보들이 밀리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걸 전문용어로 인지 밀림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테드에서 하는 강연은 다 18분 미만입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세바시 들어보셨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것은 시간이 몇 분이냐? 보통 보면 다 15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테드는 18분. 정말 강연, 유명한 사람들 와서 동기부여 많이 시켜주고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세요. 정말 참고하기 좋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디에 신청해서 신청 인원이 많아서 저도 그때 갔는데 겨우 추첨이 되어가지고 몇 번을 신청해서 안 돼가지고 추첨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뭐 코인인가 출입금 주거든요. 들어가서 들어보면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인 알죠? 여러분들 많이 사람 구하는 곳에.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실 때도 뭐 커피숍이라든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그 카페하고 뭐 이런데 식당하고 이런 데를 취업률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시야를 좀 더 넓게 보시고 여기 사람인에 올라온 아르바이트는 뭐냐면은 클럽메드라는 관광 리조트 이런 회사들이에요. 여기에서는 해외 리조트 우리 상주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국내에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보지 마시고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정보를 보게 되면 해외에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알바가 어떤 줄 알아요?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요. 여기는 태국이에요. 태국. 이 클럽메드 리조트가 있는 곳이 전 세계에 있지만 태국에 있는데 태국은 동남아에서 여행을 가장 좋은 곳이 서양인들이 봤을 때 태국하고 발리입니다. 예, 뭐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지만 그 태국에 유럽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와요. 그럼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 일원이 돼서 테이블 같이 식사하면은 똑같은 메뉴에 똑같은 와인을 같이 먹으면서 앉아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코스는 이쪽입니다. 가시죠. 이렇게 가서 또 리조트 체험할 때도 또 다 같이 하고 단지
그 사람들이 현지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광 가이드처럼 다니면서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선 가이드 해주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과 체험을 다 같이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께서 영어 능력 있지 않습니까?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조금 의사소통 될 수 있는 일상 영어 정도만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게 아니라 외국에 가서 그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딱 이렇게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저렇구나. 그래서 시야를 넓히시고 경험도 많이 하고 친구도 사귀고 또 여러분들이 영어도 넓히시고. 빌 게이츠가 지금 또 운영 체제가 윈도우지 않습니까? 그죠? 윈도우. 그 왜 이거 심벌을 윈도우로 한지 아세요?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한 이유는 이 윈도우를 통해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세상을 본다고 해서 윈도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국내라든지 여기만 국한하지 마시고 항상 오늘 들었던 얘기들 중에서 메모하셨다가 오케이 여기도 들어가 보고 말씀드린 포럼이라든지 이런 거는 뭔지도, 그래서 계속 노력, 삶을 위한 체험.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본인이 텍스트를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체험들, 우리나라만 보지 마시고, 예, 그러한 내용도 있고요. 예,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센터. 1997년도, 아마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었죠. 우리나라 IMF 있었잖아요. 그죠? 글로벌 머니, 미국, 외국에 우리나라가 그냥 외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대형 자금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정부기관이 필요하겠다 해서 만든 곳이 국제금융센터입니다. 여기 각종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 왜 죽어가고 있고, 제조업이, 미국의 지금 서비스업들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몇 분 정도 됐죠? 39분이요. 아, 예. 맞출 수 있겠네요. 시간 안에.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나. 그럼 여기에 리포트들을 내는 사람들은 누구냐? 전부 다 우리나라의 경제 금융계의 박사급들이 모든 것을 미국에 있는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매일같이 올리는 겁니다.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무료입니다. 회원 가입하게 되면 매일 아침에 리포트가 메일로 전부 다 갑니다. 예. 다음 주에 여기서 수행하는 2024년도 포럼이 있거든요. 거기는 은행회관에서 하는데 저는 참석을 합니다. 예. 이런 내용.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가장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고 했던 것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해놓는 시설이 뭡니까? 도서관이잖아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라든지 이런 것도 강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강한 것은 교육의 뿌리입니다. 교육이 엄청납니다. 잠깐 뻔나갔지만 독서가 정말 저한테는 많은 영감을 줬고요. 다 제가 읽은 책입니다. 지금 여기 메이드 인 워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조금 전에 그 국제금융센터에서 얘기하는 그 글로벌, 옛날 고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서 이 세계의 패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책인데요. 책 분량이 996페이지입니다. 좀 지루합니다. 잘 때 베개로 쓰면 됩니다. 예. 그리고 몽골, 징기스칸으로 갔다가 그게 또 산업혁명에 의한 유럽으로 갔다가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중국이 팍스 차이나 이렇게 도전하다가 계속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글로벌적인 시각을 저한테 알려줬고요. 예, 이런 책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이것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평생 읽으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저한테 영감을 준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도 작년에 읽은 책 중에서 제가 원픽으로 꼽은 건데요. 서울의 종양 내과 의사가 암 환자들을
것들을 돌보다 보니까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걸 글로 만든 거예요. 이 책을 보면은 지금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두 팔이 성하고 이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기에 가장 안타깝게 기억나는 첫 번째 한 가지 모습이 아기가 백혈병 6살인데 엄마가 아기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생명이 다하니까 숨은 새벽 2시에 끊어졌는데도 엄마가 새벽까지 의사가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다 체온이 꺼져가니까 아기를 꼭 안고 자기 체온으로 못 보내는 이 심정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고 더 겸손해지더라고요. 작년에 읽은 책이고요. 오늘은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하는 거니까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난달에 읽은 책입니다. 저는 매년 하는 것 중에 매달 한 권씩은 책은 무조건 읽습니다. 송파 도서관에 가서 이불로 책을 빌립니다. 도서관에 가서 최근에 나온 책들을 쭉 이렇게 보고 도서관에서 리서치를 해보면 항상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빌리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도서관은 반납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 기간 안에 반납을 하려면 저도 조금 의무적으로 통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책을 다 읽게 됩니다. 올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저한테 영감을 준 책, 저도 고정관념이 이것을 보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둥 하고 이름 맞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십시오. 꼭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근로소득을 벌이는 것만이 소득의 다가 아닙니다. 아이디어, 지금 우리 이 강의실에서 불편한 점, 내가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불편한 점, 아까 캐릭터에서 조그맣게 준비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박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을 열심히 벌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항상 안테나를 세워서 그것을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실행을 하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런 책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시대 상황 정말 좋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K푸드, K김치가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다 유산균이지 않습니까? 유럽, 미국에서 건강식으로 얼마 전에 김밥 미국에서 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6일 엊그제 보도 자료입니다. 지금 다른 예전에는 동남아에서 한국어 배우는 게 많았는데요. 이제는 미국 대학에서 최고로 많이 인기가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생충, BTS, 뉴진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더 잘 알 수도 있겠다. 뉴진스 중에 가수 한 분이 그 루이비통 그룹 있잖아요. 거기 사남인가? 거기 루이비통 회장이 아들이 5명이거든요. 그 중에 사남인가 오남하고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 그리고 우리 K푸드 조금 전에 얘기한 거, 그리고 K방역 때 우리나라 또 센세이션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네옴시티라고 해서 지금 빈살만, 아시죠? 도시, 네옴시티 건설하고 있는 거. 그게 또 우리 예전에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중동의 경제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처음에 산업사회 일궈져서 IT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점유를 하면서 그 강대국 중국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중국이 다 따라오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 계속 존재할 건가? 경제 대국이 유지될 것인가? 사실 고민스럽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게도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보게 되면은 그분 말이 나옵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세계의 문화의 힘으로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강대국 만드는 게, 그분을 보면